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IMF 때 이후 뭐 최악이다. 현장에서는 IMF 때보다 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인데 93년 이후부터 경상수지까지 적자가 팍 줄어듭니다. 96년에서 97년도에 환율이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한테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5, 6월 달 떨어지는 속도가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외환 보유의 감소 속도를 봐보세요. 외환 보유의 감소 속도 역시 마찬가지. 최백은 교수는 제2의 IMF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5월달, 6월달은요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니까요. 5월달, 6월달 특히 6월달에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반전을 시켜야 된다고요. 이게 반전 안 시키게 되면은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지면서 더 급락해버린다. 그게 바로 외환위기 직전이 그랬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긴박한 외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보그룹의 부도로 시작된 외환 위기.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났고 증권업계 8위의 고려증권도 무너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80년 초 이후로 40년 만에 겪는 지금 경제 위기거든요. 전국적으로 사실상 전 국민의 지금 지갑이 털리는 것과 같다. 지금 경보를 울리지 않고 있는 거죠. 서민들은 지금 너무 불안한데. 원유값은 78년 12월에 배럴당 12불 49센트였던 것이 금년 3월 33불 77센트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통화가 늘어나서 돈 가치가 떨어지면 소비자들은 힘을 모아 저축으로 이를 극복하고 분수에 맞는 생활 태도를 가져 물가 안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도가 나타난 정도로 일반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미 아는 사람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원화 환율이 저렇게 높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달러를 사기 때문에 그래요. 제2의 IMF, 석유 파동과 비교되는 경제 위기. 물가는 왜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 끼 시사가 답합니다. 선생님 지금 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네, 요즘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서 가격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15%에서 20% 정도가 이렇게 상승되어서 불가피하게 가격 변경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1,900원이 오른 식용유. 물가가 급등하면서 가격표를 바꾸는 일이 주요 일과가 됐습니다. 분기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루어지던 것들이 요즘에는 그냥 늘상 삶이 돼버린 것 같아요. 가격표 바꿔. 그냥 가격표 바꾸는 게 뭐 처음에는 저희도 힘들고 좀 귀찮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생활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식용유와 밀가루. 농산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청주 직지시장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한 지 8년째. 마트 주인도 이런 물가 상승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착잡하죠.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가격을 올리고는 있지만 저희 마진은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가격을 저희가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너무 많은 폭으로 상승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부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 1년 사이 6%까지 치솟은 물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재래시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뛰는 농작물 가격에 상인들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배추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저기 오늘 어저께보다도 한 6, 7천 원? 7천 원? 그 정도 올랐어요, 어저께보다. 쪽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한 거의 배도 오른 것도 있고 한 50% 정도 오른 것도 있고요. 새벽 시장을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싸게 물건을 판매해 보려고 하지만 폭등한 물가 탓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물건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오르면 그냥 가셔요. 저기 너무 비싸다고, 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어요. 업종을 변경을 해야 되나 그냥 해야 되나 하는, 진짜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제 곡물 가격에 뛰면서 육류값도 올랐습니다. 서민 음식이라던 삼겹살은 이미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치솟은 지 오래입니다. 전월보다도 20% 이상이 올랐습니다. 부담이 있죠. 좀 들어오는 게 싸야 우리도 파는 것도 좀 저렴하게 팔 수가 있는데 여치 들어오는 게 비싸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렵죠. 장사해 먹기가 참 힘들죠. 시민들도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석 달 연속 감소, 소비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런 가게도 또 이제 아니 이제 손님도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좀 많이 힘들 거라는. 그렇죠. 예.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은 더 사지도 못하고. 홍종학 전 장관은 빨리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그 순간에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우리 서민들은 느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그거를 문제라고 아직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관료주의인데 이거는 뭐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누군가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났습니다 하고 이 비상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은 어제 하던 대로 오늘 하거든요. 지금의 상황의 원인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애로가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요.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조금 나아졌으니까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돈이 다시 유통되기 시작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원래 전통적인 이론에 의하더라도 상당히 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지금 국가 이거는 다 된 건가요? 재료값이 동시에 오르면서 외식 자영업자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순대 장사 했는데 이때까지 한꺼번에 이런 공산품 가격이나 모든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르바이트 없이 가족끼리 식당을 운영하면서 버티고 있는 김성수 씨. 고심 끝에 올해 초 처음으로 가격을 1,000원씩 올렸지만 재료비가 더 많이 올라버려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부담을 느껴서 계속 가격을 올릴 타임만 바라보고 있다가 올 초에 한 5년 만에 올린 거죠. 올렸는데 올리고 난 후에 다시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올린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외식비 인상률은 8%, 30년 만에 최고 상승폭입니다.
고물가 시대의 편의점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락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지금 도시락 쪽이 엄청 잘 나가고 있고 김밥 종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김밥이나 삼각김밥이 좀 많이 팔려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바로바로 나가요? 예, 오늘 좀 많이 시켰는데 오늘은 진짜 엄청 많이 팔렸어요. 외식비가 급등하면서 점심을 뜻하는 런치와 인플레이션을 합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네, 식당에서는 지금 가격이 많이 이제 폭등해서 이제 좀 부담이 가요. 부담 가고 여기 또 오면은 저렴하니까 식당보다는 이제 저렴하고 솔직히 근데 식당 가면은 지갑 열기가 좀 이제 뭐랄까 이제 좀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편의점을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올 여름이 지나기 전에 물가가 7%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해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의 정책을 펴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지정학적 요인들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 입장에서. 그러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건가요, 지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지금 고인플레이션,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 타겟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그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좀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책이 없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작년, 재작년에 현재 정부가 야당인 시절에 그때 얘기했던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지금 새롭게 우리한테 우리가 맞닥뜨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이런 논의가 많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연 추경호 부총리,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 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업이 먼저였습니다. 수출이 잘 돼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무역금융을 40조 원 늘리고 물류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규제 개혁도 추진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하고 있고 항공, 해상 등 수출, 물류 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 업체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정부 경제대책의 핵심은 감세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밀어주고 종합부동산세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조세 항목들 서민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기업 부자 감세 이런 것들을 내놨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인플레이션 극복하는 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원 대책은 사실 중산층과 그 밑에를 지원하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책은 아니고 정반대 대책이 나오고 앉아 있으니까 국민들은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되죠. 이런 비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동의하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그럼 하지 말까? 지난 정부 때 종부세 이런 것들은 거의 세금이라는 거는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징벌 과세로 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좀 숨통이 트여지게 되면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중산층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이번 달부터 시작됐어요.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이 올라서 이거 정반대 대책 아닌가요? 정반대 대책이죠. 특히 서민한테 전방위적으로 부담이 가는 전기세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자제를 시켜야죠. 오히려요. 대책이 있는데 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팬데믹 상황과 비슷한 게 지금 가장 타격을 보는 게 뭐예요? 중산층, 서민층, 소위 월급쟁이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뭐냐면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임금 인상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경제계를 향해 월급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던 추경호 부총리. 어떤 맥락에서였을까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도 심화시킬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임금을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이 그러니까 상품 가격을 정가시켜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생길 거다. 이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100분 양보해서 이해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서민들한테 그렇다고 그걸 그냥 다 그러니까 고통을 감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생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건 기름값. (14톤) 화물차 연료통을 가득 채우는 데 드는 비용은 54만 5천 원. 경유값 폭등으로 주유비가 1년 전보다 2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울산으로 향하는 화물차의 동승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충주 울산 간 운반비는 49만 9천 원. 여기서 기름값을 포함해 통행료 등 각종 비용을 제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기름값이 제일 힘들고요. 부품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한 6만 7만 원, 6, 7만 정도 되는 것들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비용이 일어나는 변동이 생길 때 회사나 정부에서 그걸 좀 어느 정도 보조해주고 이런 게 없나요? 회사, 거기는 운송비가 한 10년 전 그대로 계속 유지된 거예요.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그 안에 10년 안에 물가가 2%, 3%, 1점 몇 % 계속 오를 거 아닙니까? 오르는 와중에 기름값도 오르고 이런 와중에 그렇게 계속 가니까 지친 거죠. 화물 운반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화물차 노동자들은 유가 상승에 따라 물류비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년 전, 그때부터 얘기 드리자면은 그때가 이제 기름값이 1,400원대 뭐 이 정도였어요. 45만 6천 원 받았어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45만 6천 원이라는 그 금액을 받고 기름값에다가 톨비에다가 뭐 이래저래 하니까 남는 게 너무 없었어요. 한 2년 전에 올렸던 금액이 이제 52만 원이에요.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기름값이 이제 계속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는 거예요. 저희도 대다수가 이제 파업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유류 연동제라는 거 그걸 이제 처음으로 저희도 넣은 거예요.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너무 휴게소의 그 음식들이 너무 올랐어요. 채소 뭐 먹으려고 하면 그냥 8, 9천 원. 뭐 하다못해 라면에 공깃밥을 하나 먹으려고 해도 6,500원. 라면에 공깃밥이 6,500원 하는 시대는 진짜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사들은 식사를 잘 안 먹을래요. 화물운송 노동자 42만 명이 고유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타격이 큽니다. 사료값이 급등하면서 축산농가는 비상입니다. 한 달에 600만 원이던 사료값이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사료대 부분도 거의 뭐 2배는 기본이에요. 2배는 기본.
무조건 지금 2배는 기본이 오른 게 그래갖고 사료대도 2배 이상 올라고 금리도 지금 적세는 조만간 2배 이상 차이 나지 않을까. 2%대 하던 게 지금 4%대, 5%대, 2% 후반대 하는 게 지금 4%대 가니까 지금 뭐 한 5 정도 뭐 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자구책으로 하루에 소가 먹는 사료 양을 1kg씩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수입이 막혀 가격이 폭등한 건초는 논에서 나온 볏짚을 재활용하고 있어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아지입니다. 발육을 위해서는 사료양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벼농사 농민들도 시름이 깊습니다. 비료값, 면세율은 2배씩 올랐는데 쌀값은 오히려 2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논농사하는데 비료가 필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료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거의 뭐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300% 이상. 올 가을에 걱정인 게 이 곡주들 진짜 곡소리 날 거예요. 정말. 오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렸습니다.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 그 서민들과 중산층을 좀 실질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대책. 정부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득 지원해줘야죠. 중산층,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득 지원해줘야 되죠. 실질 소득 감소 분야 지원해주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임금 인상을 그러니까 자제하라고 정부가 대신 해줬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국민들도 그러니까 협조를 할 수가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 필요한 재정을 재원을 예국은 선진국가들은 횡재세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소위 우리가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요? 온라인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IT 기업들한테 임시 세금을 과세했었잖아요. 주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모토로 삼고 있는 나라들에서요.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들에서요. 서유럽에서요. 우리도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에 속에서 적응해서도 돈 엄청 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통 분담을 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인데 어떻게 서민한테 돈을 더 풀어? 막 이런 사고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 한번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요. 금융위기 이후에도 돈 엄청 풀었어요. 근데 그때는 인플레이션 안 생겼었어요. 그게 안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도 돈이 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작년 말까지 2년 동안에요. 통화량이 풀린 돈이 700조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하면 750조고요. 700조인데 700조 중에서 경제활동으로 들어간 돈은 200조가 안 돼요. 아니 150조가 안 돼요. 150조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50조가 어디로 갔냐? 부동산, 주식, 코인 이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금리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전쟁 때문에 생기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긴축이 제한적인 효과뿐이 없고 굉장히 자해적인 그러니까 이게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주식이랑 코인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갔다. 지금 많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거품이 빠지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 이건 상식이라니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700조 중에서 2년 동안에 550조 이상이 자산으로 갔어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 뭡니까요? 돈을 회수한다는 얘기잖아요. 회수하면은요, 돈을 회수할 때 그러니까는 가장 먼저 그러니까는 회수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유동성이 큰 자산들. 그러니까 빨리 처분할 수 있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들. 그게 바로 뭡니까? 증권이라든가 코인이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확대 정책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자산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 가격이 뛰었고 빗자, 영끌 등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투자 열풍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자산 가격에 낀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자 코인과 주식 시장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뭐라 그럴까요? 그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도 가장 먼저 한국 시장이 폭락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 경제의 풍향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문제를 인식하자. 지금 40년 만에 위기가 오고 있고 그 위기는 지금 진행 중이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위기가 외환위기와 같은 그런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과거에는 은행들이 돈 빌려다가 재벌 기업들 돈 지어주다가 그게 터진 거지만은 지금은 뭐냐면은 가계가 붕괴되고 있다고요. 다른 형태로. 근데 가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원래 저게 안중이 없어요. 가계에 대해서는요. 결국은 한국은 뭐냐면 기업이 그러니까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경제는요. 부자들은요. 인플레이션 일한다고 해서 소비 할 거 해오던가 안 하지 않습니다. 예, 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중산층과 그 이하들이에요. 실질적이 줄어들 때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왜? 이자 상환 부담도 높아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냐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졸라맬 수밖에 없죠.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뭡니까요? 서민 경제 부분들이에요. 정부는 어제 제일 중요한 건 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 대책이 나오길 촉구합니다. 물가가 안정돼가지고 좀 우리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 서민들이 좀 잘 수 있게끔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대기업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중소기업이란 또 잘 살고 그 밑에 또 물류기업도 잘 살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또 이제 밑에 계신 분, 최하층에 계신 분들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대기업이 잘 사는 나라인지 중소기업인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냥 서로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울 때 뭐 좀 농촌 좀 살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시골 농농사와 이 한우는 사료대 비료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거 부분을 어떻게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네요.